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3시에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인터뷰가 먼저 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썰전 패널과 함께하는 썰전 토크, 또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도 이어집니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는 요즘 시사평론계의 대어 큰 물고기입니다. 거의 민물장어급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각 방송국이 모시려고 섭외전이 가장 치열한 분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뵙는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년 됐고 예, 제가 방송 활동을 할 때는 썰전 라이브가 없었습니다. 예, 저희가 1년 됐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나오고 싶었습니다. 예, 밖에서 보면서. 밖에서 보면서. 네. 예, 원래 국정원장 맡으시면서는 사실은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좀 답답하셨죠. 그렇죠. 저는 2년간 국정원장 하면서 예, 선글라스는 한 번도 못 써보고 마스크만 쓰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정보기관의 멋은 선글라스인데 그렇죠. 마스크만. 옛날에 또 멋있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튼 나오니까 마스크 벗고 예, 이렇게 박성태 앵커 만나서 썰전 라이브 출연하고 하고 싶은 말을 예. 하니까 굉장히 I am so happy. 굉장히 행복합니다. Are you so happy? 예, 예. 미투.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일정을 다음 예고는 뭐 모시기가 힘드니까 다음 주 일정도 좀 잡도록 하죠. 뭐 이따가 끝나고 바로 잡겠습니다. 예. 예. 고정 알겠습니다.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고정 출연입니다. 예. 저희가 그 대신 요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방송가, 상종가, 예, 대어, 민물장어가 아닙니다. 우리 목포의 자랑인 민어. 민어, 예. 목포 해상 케이블카 예, 18,000원, 22,000원.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최고의 맛이 민어입니다. 요즘. 민어. 예. 예, 민어는 사실 비싸죠. 서민들이 맛보기 힘든 그렇죠. 물고기죠. 예. 그러나 요즘 일반화됐는데 민어가 비싼 것처럼 제 출연료도 비싸다 하는 말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측근과 출연료 문제는 제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민물장어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네. 목포의 민어. 근데 목포를 계속 강조하시는데 혹시 다음 총선에 또 아이 그럴 일은 없고 제가 뭐 일선에 나설 일은 없고 예. 그래 제 고향이니까 예, 또 어떻게 됐든 김대중, 권노갑, 김홍일, 박지원 예, 뭐 한 3, 40년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것이고 고향이고 예, 또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정이 가죠. 예. 목포 민어 해상 케이블카 말씀하셨습니다. 18,000원, 22,000원. 목포 시장이 뭐 기념품이라서 하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현안으로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른바 엑스파일. 사실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조난 자료를 얘기하는 거죠. 오래전부터 고위공직자 또는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 카드를 만들고 여기에 국정원 요원들이 뭐 합법적으로 첨삭한 자료도 있을 것이고 또는 불법 사찰에서 얻은 정보, 첩보 이런 걸 집어넣은 카드인데요. 이게 자료죠. 혹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엑스파일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또 다쳐요. 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예. 사랑하는 국정원, 국정원 직원들에게 누가 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박정희부터 박근혜까지 축적된 자료인데 몇 명이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예. 저도 몰라요. 그건 파일 형태로 이제 있는 거죠, 서버에. 서버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국정원법이 엄하고 예. 국정원 직원들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퀄리티가. 그래서 그분들은 근본적으로 애국심, 헌신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에게 얼마 전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하시죠. 이제 조난자료 폐기의 중요성, 엑스파일의 폐기의 중요성을 언급하시다가 이전에 이제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 국회에서 있었을 때 복잡하게 사신분이라고 했던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하 의원은 명예훼손 등의 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혹시 하태경 의원의 엑스파일을 국정원장이 볼 수 있습니까? 못 봤죠. 저도 보지 않았어요. 단 예. 제가 그렇게 정보위에서 답변하고 또 방송에서 얘기하고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은 정치 역정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의 말을 한 거지 예. 그분의 인생 역정, 흔히 우리가 갖는 그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고 하면은 뭐 제가 잘못한 거죠. 아, 정치 역정인 뭐 하태경 의원이 옛날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실형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보수 정당에 들어가고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그것도 앞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지금 박성태 앵커가 예. 얘기했으니까 하태경 의원 제발 제가 아니고 박성태 앵커를 고소하세요. 제가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당시 이제 근데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뭐 공개하면 이혼할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뒤에 얘기가 있다가 이게 아마 지난해인가요, 지지난해인가요? 국회 정보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었죠. 그다음에 복잡하게 사신 분이라고 얘기해서 혹시 무슨 걸 보고 그것도 거짓으로 얘기한 게 아니냐라는 게 하태경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국정원 법상 누구도 볼 수 없습니다. 예. 지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는 없다. 심지어 그 60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예. 몇 명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 아무도 모르죠. 단 개인정보 청구를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국정원에 청구를 하면은 예. 가령 박성태 앵커가 나를 좀 정보를 달라 이렇게 개인이 청구를 했을 때 나를 사찰한 것 같다. 나의 예. 엑스파일 있는 것 같다. 예. 라고 하면 검색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서 예. 특정한 사항을 기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메인 서버를 그것도 국정원장의 서면 결재를 받아서 예. 추출해 가지고 그 내용이 삼자 명예훼손이 가능한 것은 전부 비닉 지워 가지고 주기 때문에 예. 받는 분들이 굉장히 그 불평도 하지만은 광노현 교육감 등 그런 예. 그 시민단체 분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분들은 재판 기록과 그 같은 동료들의 그 내용을 합쳐가지고 언론에 많이 공개를 하더라고요. 예. 그건 국정원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정보공개 청구법에 의거해서 해준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른바 MB 사찰 문건 논란이 됐을 때 사찰 피해자들이 국정원에 내 사찰 엑스파일이 있으니 그걸 좀 공개해라. 내놔라 내 파일. 그럴 경우 예. 내놔라 내 파일이라는 그때 시민단체가 있었죠. 예. 운동이 있었죠. 광노현 교육감, 명진 스님 등이 했죠. 예. 그런데 그러면 그럴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공개를 해서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쭉 이어오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정치 사찰을 하지 마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해오지 않았어요. 예. 물론 정보 수집은 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다시 해라. 심지어 검찰, 국세청, 경찰 자료도 국정원으로 보내서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업투데이트하게 해서 청와대에 보고해라. 예. 이것은 다 보고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난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서 당시 정보위에서도 민주당에서는 공개하라고 국민의힘에서는 공개하지 말라고 예. 저도 개인적 소신이 공개를 안 해야 된다. 또 그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예.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검찰도 처벌의 가치가 없으니까 조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불행한 역사다. 그러니까 저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기하자. 예. 이렇게 했을 때 그 진보적인 과거 청산의 가장 선두적인 입장을 택하는 한겨레 신문이 박지원 원장의 주장이 옳다. 예.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기하자. 이렇게 주장했고 최근에도 지금 연합실온, 예. 경향신문, 심지어 중앙일보도 제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도 말미에 폐기해야 된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정리하자. 민주주의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리하자. 그래서 폐기하자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저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국회가 할 일이지 저는 자꾸 말하면은 우리 국정원 직원들한테 우리 국정원한테 피해가 간다 하니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국정원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파일이 이만큼이거나
이만큼이거나 있는데 몇 명인지 모르고요. 박정희 정권 때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쭉 있었는데 이게 누가 뭐 지금 일부에서는 국회 일부에서는 이걸 다 공개하자라는 거고. 근데 공개하면 여기에는 사실도 있고 풍문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닌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걸 다 그냥 통째로 폐기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은 예. 추출을 해가지고 국정원장 나한테 먼저 가져온다. 예. 그걸 보면은 음. 거의 카더라 하는 증권과 정보지 지라시.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팩트가 아니다. 물론 팩트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불필요한 거고 예. 무엇보다도 암울한 시대에 그러한 정보를 수집해서 축적된 게이기 때문에 정리의 필요성을 저는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국정원 서버 안에 그 수많은 엑스파일들이 있는데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면 활용될 수 있겠네요. 글쎄요. 저는 현재의 국정원법이나 우리 국정원 직원들의 질로 예. 보아서 그러한 일은 없겠지만은 어떤 대통령이 어떤 국정원장이 와서 악용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역사를 과거 청산처럼 다 개혁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국정원이 잘 개혁됐냐 하면은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쳤는데 지금은 제가 걸어가도 새도 안 날아가요. 개도 안 도망가더라고요. 안 도망가요. 네. 예. 그래서 참 국민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국정원이 됐는데 그게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방송 앵커가 못한 게 뭐냐, 좀 미진한 게 뭐냐 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요즘 뭐 예. 복날 개 맞듯 맞습니다. 복날 개 맞듯. 예.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의도는 이걸 폐기하자는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거였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최근에 그 신문들이 사설로 예. 폐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있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려서 제가 언급은 할 일이 아니고 또 저는 모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러한 것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폐기했을 때 문제점이라고나 할까? 불법 사찰로 얻은 엑스파일 정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엑스파일 첩보도. 글쎄요,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는 그러면 그러한 어떻게 것을 디테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소시효가 다 지난 거예요. 예. 그 한 사람들도 그리고 예.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초창기에 그러한 것을 다 조사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죠. 처벌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30년간 우리가 과거사 규명하고 적폐청산하고 처벌할 거 다 했잖아요. 특히 우리 국정원은 항상 개혁의 대상이 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죄값을 예. 치렀어요. 희생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미래로 가자.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엑스파일의 폐기를 얘기하셨고요. 관심이 있던 부분 하나 더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엑스파일도 디테일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워딩 확인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내가 감옥 한번 갔다 왔는데 대북송금 특검에 감옥 갔다 예, 왔잖아요. 그렇죠. 또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누구 것도 보지 못했어요. 예.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대개 사회 지도층인 정치인이나 기업인이나 언론인 등은 해왔더라. 예.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뭐 약간 희화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제 것도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제가 몰라요. 뭐 국정원 쪽 분한테 얘기를 들으면 중요도가 없는 사람들은 없다. 그래서 백지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네. 물어볼 수가 없겠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수처가 박지원 전 원장님에 대해서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라고 했는데 대선 전에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 관련해서 윤우진 세무서장 것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부분은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라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공수처 결정을 따릅니다. 음. 그리고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보냈기 때문에 검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본래 고발 사주, 제보 사주가 예. 저보다 정치 공작했다고. 홍준표 경선 후보 조직위원장이 전 우리 국정원 직원이에요. 예. 그분하고 같이 모두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 짬짬이 아니에요. 한 거 아니냐? 그렇죠. 해서. 그래서 저는 아니다. 이걸 강하게 부인한 거고 또 기자분들에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우진 전 세무서장만 하더라도 예. 제가 국회에 있을 때 터트린 얘기고 또 그 전에도 그 고발 사주 있기 전에도 뉴스버스 예. 거기에 윤우준 씨를 인터뷰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뭔가 변호사를 정황이 있다. 소개해줬다. 예.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예전에 뉴스타파가 예. 윤석열 당시 뉴스버스인 지검장과의 것 같아요. 총장과의 예. 인터뷰에서도 나왔던 예, 내용이긴 예. 합니다. 예. 그러고 해서 나도 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 아니 주는 혐의 없고 종은 기소 의견이고 좀 이상하죠. 일단 그 뒷부분은 이제 검찰이 판단할 문제인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요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 구단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권양순 여사를 만났고 변호인 영화를 봤을 때 본인의 감정도 얘기했고요. 김건희 여사의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 부인 예. 우리 이효 여사께서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여사라고 부르자 해서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아무튼 영부인으로서 사실 아니에요. 예. 그러면 역할이 많아지는 거예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부로서만 역할을 할 거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대선 전에는 그런 언급이 그렇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저도 정치인입니다마는 선거 때 좀 득표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인수위원회에서 잘못된 공약 같은 것은 스크린에서 털어줘야 돼요. 예. 나는 대표적으로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잘 뽑아서 우리 나이 한 살씩 내려준 것은 잘한 일이에요. 예. 예. 일단 한 살 젊어지셨죠. 예, 한 살 젊어졌죠. 저도 아주 젊어졌잖아요. 예. 내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소위 사병한테 200만 원 주겠다. 부속실 영부인 예. 부속실 안 만들겠다. 이런 것은 거기에서 털어줬어야 돼요. 안 털어주니까 지금 말썽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영부인이 어떻게 영부인 역할을 안 합니까? 그래서 영부인을 공적 기구인 제2 부속실을 만들어서 물론 야당이나 언론에서 공약 위반이다라고 하지만은 한두 번 얻어맞더라도 예.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영부인답게 공적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일단 어제 봉하마을에 갔을 때도 참배를 할 때도 지인, 뭐 오래된 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충남대 무용학과의 한 교수가 동행을 해서 사적 지인이 같이 가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있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영부인도 예. 대통령도 사적인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지만 사적인 관계가 있죠. 예. 그러나 거기를 가신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공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개인, 일반인 그건 안 되죠. 김건희 씨가 간 게 아니라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갔기 때문에 갔지요. 그런데 거기에 사적으로 같이 간 사람이 동행은 했지만은 공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야죠. 예를 들면은 자꾸 흉보게 되는데 예. 혹시 뭐 제가- 부담을 가지시고 아니요, 저도 좀 부담이 되네요. 아니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면은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다도 몇 번 SNS에다 그걸 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개인 카페에서 영부인의 사진을
거기다 예. 올려가지고 언론에서는 그 사진을 받아 쓴다 하면 이건 아니죠. 이러다 큰 실수 나요.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다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은 한의문이라고 부릅니다. 예. 외국 대통령들도 다 잘해주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어쩐지 윤석열 대통령이 두 곳에서 꼭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첫째 하나가 부속실이 없는 영부인의 저러한 예. 활동이 국민들에게 큰 실수로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위 도어스태핑.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건 신선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 기자들은 참 반기는 일이죠. 반기는 일이죠. 그렇지만은 대통령의 말씀은 정제되고 참모들이 스크린한 내용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외국 원수나 우리나라 대통령도 원고를 읽는 거예요. 예. 그 소화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실수를 해버리면은 국에 엄청난 파장이 온단 말이에요. 일단 그래서 나는 이 박전- 두 가지는 좀 예. 개선시켰으면 좋겠어요. 박전 전 원장님은 과거에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저렇게 기자들과 매일 문답을 하면 비서실장이 참 힘들겠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저 피말릴 거예요. 기자들은 그 부분은 일단 부담은 대통령이 지는 거니까 기자들도 제가 기자들은 나오니까 좋아합니다. 요즘 정치부 기자들 기사를 얼마나 써요. 좋겠죠. 예.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 만약에 실수를 했을 때 국가적으로 어떻게 되냐. 또 기자들은 죄송합니다. 대통령 실수를 좀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꼬집어 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실수를 안 하는 것도 내공이겠죠. 내공이죠. 예. 그렇지만은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이미 벌써 예. 저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법대로 한다. 이게 얼마나 큰 실수예요. 사실 아다르고 어달라서 또 뉘앙스가 크죠. 당에서는 또 외부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 예. 인사 편중됐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개선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유능하면 검사 더 쓰지. 예. 이런 건 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발 정제된 말씀과 참모들의 검토를 거친 말씀 예. 그리고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 간담회를 간담회를 해라. 가져서 소통을 하는 것도 참 좋다. 일단 그 문제는 저희 패널들하고도 예전에 얘기했는데 그리고 또 괜찮다는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일단 뭐 예. 저도 좋아요. 좋아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어쩐지 불안하다 이거죠. 대통령을 모셔봤던 사람은. 예. 그리고 제2부속실은 만들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만들어라. 일단 대통령이 청와대 안의 관저에서 벗어나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들이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도 있는데요. 공적인 모습과 사적인 모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 또 그게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예. 대통령이 권위를 싹 버리고 네 분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반려견도 데리고 공원에 산책하고 예. 맛집도 가시고 빵집도 가시고 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소탈하고 권위를 내려놓은 거기에서 반드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해서 하시자 일단 뭐 이거예요. 비 오는 날 동네 포장마차를 같은데 갔는데 대통령이 혼자 술 마시고 있더라. 예. 그래서 같이 먹었다. 이런 후일담들도 나오면 괜찮을 것 그것은 같고요. 기자들이 할 소리지 예. 대통령이 어떻게 가서 혼자 포장마차에서 술을 잡수십니까? 이건 경호상 되지 않는 거예요. 예. 김대중 대통령이 그 한정식 집에 한번 가시자. 예. 그래서 처음으로 나오셨어요. 언론에서도 뭐 대통령이 드디어 한정식 집 나와서 소탈하다 어쩌다 뭐 잘 써주더라고요. 고맙기는 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번 가시자. 예.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이라 전화를 드렸어요. 제발 오지 마라. 와서 우리 집 손님 다 예약한 거 취소한 것은 좋다 이거죠. 예. 나중에 보니까는 이웃집, 이웃 식당들도 다 클로즈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돈을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줬단 말이에요. 옆집도 경호 문제로 손님을 안 그건 받았는데 그렇게 쉬운 게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또 세상이 바뀌긴 해서 그건 뭐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민주당 얘기는 뭘 해요?
아, 제가 아직 복당도 안 했는데. 그 남의 당이니까 아직은 우리 복당은 당, 현재 우리 당입니다. 우리 당. 신청을 아직 안 한 상황이시죠. 예. 의사를 가지고 계시고. 예, 아니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해야 됩니까? 지금 대부분은 도전할 것으로 보고 도전하면 이길 걸로 봅니다만. 글쎄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또 분쟁을 저라도 진정시켜 줘야 되는데 예. 불타는 집에 휘발유 qui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민심과 당심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예. 본인이 결정하더라도 당심이 민심이 결정할 문제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뭐 최근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민심은 출마하는 게 부적절하다가 많은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맞죠. 민심과 당심이 좀 반대 입장이긴 아니, 합니다. 반대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예. 그것도 나 참 이상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예. 자기 대통령이 누가 적당하냐 선호도 조사를 벌써 했더라고요. 그 발표를 한 걸 보면은 예. 이재명 의원이 1등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오세훈 시장. 재밌는 게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 나온 거 보면은 신빙성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민심도 받쳐주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본인이 잘 해야 된다. 얘기를 듣겠다고 했으니까 당심과 민심 또 본인도 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판단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거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대답하시는 게 더 명료할 것 같아서요. 민주당이 지난해 보궐선거, 올해 대선, 지방선거 3번 연속 졌잖아요. 3연패 했잖아요. 그렇죠. 정치 구단인 박지원 전 원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분명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정당이 되지를 못하고 민심을 이반하고서 자기들끼리 정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간 추상적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디테일로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지금 아마 박성태 앵커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 예. 그 답변을 바라는 아닙니다. 거예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당선인보다도 더 국민 지지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민주당이 민심의 입안을 잘 못 읽었다. 겸손하지 못했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뒤에 또 다음에 이제 정리해적으로 오실 테니까 그렇죠. 다음에 또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평론계의 민물장어, 민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CN 뭐하죠? 라이브. 3시엔 뭐하죠? 썰전 라이브. 이제는 3시.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시간 40분 정도? 네, 이제 썰전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패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희석 전 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 오시면서 네. 박전 원장님하고 악수하시느라고 화면 전환이 2초 정도 늦어졌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네. 소리가 오디오는 안 들어갔는데 박지원 전 원장님에게 대통령 되시라. 아까 대기실에서 박원석 의원님이 예. 미국도 부시 전 뭐 CIA 원장이 예. 또 대통령도 되셨으니까 우리 또 박지원 원장님도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아니, 대한민국은 뭐 이미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네. 미국 부럽지가 않아요.
지금 스튜디오 저쪽에 계신데 다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려고 억지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 모르는 분이 오늘 처음 뵙고 인사만 드렸습니다. 저는 소위 부답입니다. 소위 부담이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이제는 97그룹으로 정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세대 교체론이 나왔습니다. 특히 97그룹이란 건 70년대생, 90년대 학번 얘기인데요. 당내 97그룹 강병원 의원이 당권에 내가 도전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수는 혁신안들을 좀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당을 바꿔보겠다고 얘기한다라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파급력이 확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명호 의원님도 지금 젊은 축에 속하신 7080에 태어난 분인데 도전하세요? 역사적인 예. 사명이 맡겨진다면 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되게 진지하게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 경청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원우 의원이 왜 97 얘기가 나왔냐? 민주당의 이원우 의원이 민주당의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70년대생으로 재편해야 된다. 그래야 당의 혁신과 쇄신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른바 86그룹이 아닌 97그룹이 뜨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부터 쫙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 패널이 누가 괜찮은지 민주당에서 잠깐 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FD께서는 이 사진 자료를 저희가 좀 준비했었는데, 예. 일의 FD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사진 자료를 이거 예전에 한번 하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쭉 깔아놓을 테니까 뽑으시면 됩니다. 나는 이분이 민주당의 97그룹의 선두주자다. 자, X도 있습니다. 없다 이 안에. 이분은 97이 아니라 예, 이분은 97은 아닌데 90년대생. 그래도 97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은 8 정도 되지 않나요? 96년생입니다. 96년생. 90년대생. 아니 그러니까 앞에가 네. 학번이 나오고 학번은 한참 뒤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08 세대 민주당의 정도 젊은 되겠네. 피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냥 또 너무 그렇게 따지지 아니, 마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386이라고 불리던 분들이 예. 본인들 30대 때 예, 대학 나온 걸 자랑 삼아서 86 세대란 말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학번을 앞에 넣는 것은 86 세대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뭐 그렇게 하시는 건 전 불만은 없는데 예. 70년대 생이면 뭐 나이로 자르는 거 좀 이상하게 하지만 그 뭐 일정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학번으로 가르는 것은 글쎄요. 이게 아니, 학번 그때 문화가 꼭 386 컴퓨터가 있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만들어낸 거긴 네. 한데 예. 그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그다음 저도 이제 70년대생이긴 한데 굳이 학번까지 붙여야 되나? 일단 저희가 여기서 저희도 이제 패널이 4분, 저까지 5명이 있는데 97그룹 접어볼까요? 아 예. 아닌 것 같아. 죄송합니다. 예. 낀 세대 아니세요, 약간? 아이씨, 억울한데 진짜. 한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 86 그룹에는 안 끼어 있으신데 애매하죠. 70년대생은 아니시죠? 86그룹 싫어합니다. 예. 8그룹 싫어하시죠? 그리고 88 누가 꿈나무. 봐도 97그룹입니다. 88? 네. 88 꿈나무. 겉보기에 네. 누가 봐도 뭐 생각도 그러시고 외모도 그러시고 97그룹입니다. 만회안이라고 힘듭니다. 예. 또 뭐 윤희석 대변인도 장성철 교수님도 97그룹. 네. 예. 알겠습니다. 좀 뽑아주시죠. 한 명씩 먼저 민주당에서 김성애 없어요, 소장님이 없어. 아유, 자, 민주당에 한 명씩 뽑아주십시오. 없다니까요. 자 김성애 소장님도 한 명 뽑았고 예 뽑으셨고 없어. 안 돼. 같이. 예. 저희가 사실 이런 장면을 유도하려고 한 장씩만 준비했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김성애 소장님은 김한교 의원이 이제 새로 시작을 했죠. 예. 제주도 이번에 됐고 청와대도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활동을 했고 뭐 그 전에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민주당의 온라인 당원 가입을 한 예. 사람입니다. 혼자 가입해서 혼자 주섬주섬 출마하려고 준비도 하고 하다가 뭐 예. 원래 도전했던 지역구 잘 안 약간 되고 들어주시고 예.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전했던 지역구에서 잘 안 됐지만 강남병에 가서 또 헌신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서 또 정치도 해왔고 예. 뭐 이제 나이로 보나 그리고 되게 동안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73인가 74년생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74년생. 실사면은 지금 김성애 소장님과 나이가 자. 한두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보면 둘이 한 살 차이 나는데 예. 둘이 한 살 차이 진짜 한 살 차이예요? 지금 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저쪽이 헷갈리는데 오른쪽 오른쪽. 박주민 쭉 의원님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제 73년생, 74년생, 제가 72년생, 예. 72, 73, 74인데
민주당 입은 확 바뀌려면 새로운 얼굴이 전면에 나서서 한번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국면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응원하는 뜻으로 김한규 의원님을 들었습니다. 아직 당권 주자가 되기에는 뭔가 그렇지만 응원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의 당권이라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담아야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김한규 의원 정도 되면 다르게 보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섭외해서 다음 주 중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성철 소장님은 없다. 저는 없어요. 왜냐면은요, 차기 지도자가 되려면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큰 비전과 담론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정치권을 이끌어 나갈 만한 비전이나 담론 제시한 분은 안 보인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민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꿈나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받는 분은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이 안에는 없다. 큰 정치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싹이 노랗다. 아니면은 야, 저분 보니까 미래로 거목으로 퍼나갈 만한 그런 싹이 보인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아직까지는 일단 싹도 안 보입니까? 네. 제가 좀 보시기 좋게. 그런 분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보인다? 네. 예, 김용민 의원, 전재수 의원, 김한규 의원, 강병원 의원, 강훈식 의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김혜영 전 의원 이렇게 했는데 네. 싹이 안 보인다고 장선철 네. 교수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네. 전 또 요건데요. 예.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일단 요분들이 뭐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개파 정치, 민주당에 한 10개 넘는 개파가 있다고 전 들었는데 거기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거를 먼저 짚고 싶습니다. 즉 예. 아까 저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개파 논리에 충실한 발언들만 해왔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초선이든 재선이든 70년대 생은 맞는데 나이만 젊고 선수 어리다고 해서 당대표격으로 활동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없다. 일단 남해당에서는 다 없다고. 남해고요. 뭐 역시 저도, 남해당이지만 저도 남해당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옆집 있습니다. 하시는. 예. 그래서 저 보수정당 출신 분들은 네. 민주당이 영원히 86그룹한테 묶여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안 될 것 같고. 박원석 의원님은 저는 박용진 박용진 의원을 꼽았는데요.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의 차기 당 리더십은 어쨌든 현직 의원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70석에 가까운 예. 의원들로 구성된 저 당을 이끌 수 없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파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돼요. 예. 근데 뭐 박용진 의원은 개파가 딱히 없고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고 조금밖에 박을 담당하고 네, 있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른 결의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다른 결의 그런 리더십을 보일 수 있고 무엇보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갔는데 중진들 쳐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개파 이리저리 얽히고 선배 후배 뭐 이런 과거의 인연으로 얽힌 사람들은 못 쳐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눈물 젖은 빵을 좀 먹어봤어야 된다. 박용진 의원이 지금 재선 의원인데 그 지역구에서 실패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분이 출마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에서 계속 성공만 한 사람은 사실은 그런 큰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그런 조건, 세 가지 조건을 대입해 보니까 남는 사람이 박용진 의원이에요. 물론 이제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고 자기하고 가까운 현직 의원 한 명조차 만들기 어려운 조건인 건 맞지만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대표가 되면 다릅니다. 다를 수가 그래서 있다. 아마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분들이 있다면 박용진 의원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박용진 의원을 차세대 민주당 지도자로 생각을 했었는데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 검수안박법안 처리를 할 때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옹호를 하더라고요. 예. 당론이니까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만약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강렬한 인상이 남았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아니, 민주당 의원들 중에 한 명도 없어요. 기권이나 반대한 사람이. 아니 그래도 차기 지도자 하실 분이면 민주당을 해체해야 된다니까 그 얘기대로라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누가 새로 쇄신을 이끌 만한 97그룹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냐 또는 당권을 잡을 수 있겠냐를 여쭤본 질문이고요. 이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단답형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아까 이제 김한규 의원을 원래 이제 했는데. 당 대표로 출마하기로 한 분들이 다 안 나오면 가능하겠는데 다 안 나올 리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냥 이재명 의원께서 당대표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이분.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묻지 마. 접겠습니다. 답정 할수 넣어. 없는 얘기니까 그럼 일단 접고. 네. 이래 씨는 이거 가져가 주세요. 그냥 깔아놓고 하시죠. 예, 일단 아, 접겠습니다. 헷갈려. 뭐 다들 네. 일단
저희가 뭐 확률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면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셔서 근데 지금 싹을 키워야 되는 그런 의미는 있겠죠. 김성현 소장님. 예. 네. 아니 FD께 예. 드리느라. 예. 예. FD님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문 못 들었습니다. 일단 뭐 쭉 저희가 여러 명을 봤는데 싹을 키운다. 앞서 이제 장성철 교수님 싹도 없다라고 했는데 싹을 키운다는 의미는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당연히 힘이 당대표 실려야죠. 선거에 도전하고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 이원욱 의원이 한 얘기도 이제 말 자체는 맞는데 남이 부르는 방식으로 나오는 정치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겠소라고 하고 나가서 교체를 한 거지. 자, 저를 교체할 만한 사람이 있어 한번 나와봐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 시작은 그렇게 됐습니다. 준비가 되는 정치인부터 본인이 뜻을 밝히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알겠습니다. 평론을 하면서 많은 이제 민주당 쪽 계열의 평론가분들 많이 보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김성애 소장님 같은 분이 8월달 전당대회에 과감하게 도전을 하시라. 그래서 쓴소리도 하시고 너무 느닷없는 얘기 본인의- 아닙니까, 교수님? 아니 본인의 정치적인 뜻을 좀 펼치시는 게 어떠냐. 뭐 이준석 대표는 뭐 평론하다가 당대표 됐잖아요. 예. 김성애 소장님 뭐 그러지 말라는 법이 네, 이준석 대표만큼의 경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오늘은 지금 준비 아직 잘 없는데요. 김성애 소장님 저희가 댓글 읽어드릴 때 김성애를 국회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오죠. 예. 국회는 24년에 선거를 하죠. 예. 국회의원 선거 24년에 네. 있죠. 최고위원부터 하세요. 내년에 뭐 보궐선거도 있고요. 보궐선거도 있긴 한데. 예. 어찌됐든 정치권의 세대 교체는 그 앞선 세대가 물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결국 세대 교체의 의지가 있는 당사자들이 강하게 앞 세대를 치고 밀고 예. 올라오면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대표적인 세대 교체론이 이른바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이 40대 기수론이었잖아요. 예. 그때도 그 전임자들, 그 선배들을 이 구태로 규정하고 치고 나오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만 보더라도 가까운 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정지석 부의장이랑 뿐만 아니고 최다선인 정지석 부의장이랑도 당직 선거 할 때 때도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당권주자들을 다 그럼요. 구태로 후보의원. 규정하고 그리고 나서 세대 교체를 이뤄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세대 교체를 오히려 이 중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뭐 당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는 그런 진정성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진들에 의해서 마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듯한 이런 세대 교체는 별로 힘이 없다. 예. 결국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거다. 세대 교체도 아니죠. 결국엔 당사자들이 강하게 치고 나와서 기존 정치를 물갈이하겠다. 이런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이른바 97세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예. 그런 게 결연한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리고 뭐 86세대가 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86세대가 많기도 많고요. 사회 구성원의 숫자로 봐도 지금 어쨌거나 아직도 주류이지 않습니까? 생각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필요하다면 자 이제 민주당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라는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그런 점에서 좀 혼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생각이 먼저 다듬어지고 깃발을 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정치가 시작될 테고요. 그때까지는 좀 민주당은 조금 더 다듬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일단 그거보다- 말씀하신 대로 네. 잠시만요. 말씀하신 대로 세대 교체라면 물러날 사람들이 권력을 주지는 않겠죠. 태조와 태종도 권력 두고 싸우는데 그렇죠. 그래서 문제보다- 쟁취를 해야 되는데 이른바 97그룹이 쟁취를 못하면 없는 거다. 근데 그 쟁취란 말도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이제 권력 투쟁하고 조금 다르다게 보는 것이 임금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건 자기들끼리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중들의 불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대중들에게 안길 수 있는 사람, 예.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차세대로 등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굴 밀어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누구에게 접근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그 다음 얘기예요.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 선출 절차를 보면 절대로 97세대 아니라 누가 나와도 기존 당권 가진 그룹에서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작년에 당대표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민심이 30이고 당심이 70이었어요. 근데 그 민심 30에서 30%를 이겨가지고 당심에서 조금 진 걸 만회하면서 그냥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똑같이 그런 이준석 현상을 나타내면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당권 경쟁한다고 쳐요. 이게 되겠어요? 지금 뭐 현재 대의원 45%에 뭐 권리당원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저는 당원 여론조사 5%, 일반 여론조사 그거 10%. 보고 뭐 한 명의 대의원이 뭐 한 90명, 예. 80명 정도의 당원 몫을 하는 그 전근대적인 이 룰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그 룰을 바꾸냐 마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룰이 돼 있는데 누가 나와도 안 되죠. 일단 룰부터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저희가 먼저 잠깐 고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댓글을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또 댓글을 좀 봐서 영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부터는 너무 댓글만 한다고 해서 저희 계정으로 저희가 따로 계정을 내일 고지를 네. 하겠습니다. 보내는 카카오톡이나 메일 계정을 고지하면 그쪽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역시 선정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까지는 댓글이고요. 세대 교체론이 사실은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못 나오게 한 거다. 왜냐면 이재명 의원은 누가 봐도 97그룹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뭐 재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고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은 세대교체론에 동의를 안 하겠죠? 근데 물리적인 연령적인 나이가 상당히 어려요 아직은. 64년생이시죠? 네. 그리고 정치를 경험해 보신 적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여의도 정치권에서 활동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분을 86세대로 치부해서 물러나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재명 의원이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가 계속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과연 적절하냐 아니냐,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세대 교체의 당사자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의원에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백의종군 선언하시고 이번에는 불출마하는 게 맞다. 자, 이게 세대교체론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후보가 세대교체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그 세대로부터 소위 말하는 꿀 빠는 일을 뭔가 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 언제부터 대학생으로 껴줬습니까? 물론 이분 대학 나오셨는데 우리나라 이 대학 나온 사람들 고질적인 병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나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간 사람만 대학을 들어간 것이지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를 통과한 뭐가 다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고졸 신화 이런 식으로 지금 김동연 예.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그러니까 86그룹에 껴준 적이 없거든요. 86그룹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는 상부상조가 문제였는데 그 안에서 무슨 혜택을 보거나 이런 사람도 아닙니다. 본인의 힘으로 성남시장 돼서 그 지역에서 하다가 대권 주자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저는 세대교체의 대상이라는 점에는 뭐 전혀 동의가 되지 않고요. 뭔가 같이 함께 같은 생각을 하면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86그룹의 세대교체 논쟁에서 이재명 후보는 저는 대상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대 교체론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막겠다는 거는 핀트가 좀 어긋난 것 같고요. 예. 그보다는 이제 지난 두 번의 선거에 대한 어떤 책임론 이런 거라면 오히려 그 이재명 의원이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이제 세대 교체의 대상은 소위 말하는 586이고 이제 이 전대협으로 상징되는 일종의 이제 이 상징 권력, 과거에 이제 학생 운동을 하고 사회 운동을 했던 여기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의원은 그로부터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커리어를 가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뭐 성남시장 2번, 경기도지사 1번 했지만 중앙 정치에서 뭔가 역할을 하거나 예. 아니면 당의 중심에 있거나 당직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세대 교체론을 들이밀어서 이재명 출마하지 마라. 여기에는 뭐 별다른 동요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재명 당의 권력을 그렇게 잡고 있는 네, 기간은 그건 조금 얼마 안 됐으니까. 그건 좀 핀트가 어긋났다 이렇게 보고 일단 누구를 출마시키고 누구를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고를 떠나서 예. 어쨌든 정치권에서 원활한 세대 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 정당이 미래의 경쟁력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이게 좌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국민의힘도 세대 교체가 굉장히 더딘 정당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준석이라는 30대 당대표를 만들어내면서 상징적으로 세대 교체를 이뤄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요. 실제가 실제가 어떻든 간에. 근데 이제 민주당은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세대 교체가 굉장히 더딘 정당 이런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건데 이 얘기가 나온 김에 굳이 뭐 이재명 의원 출마를 막는 그런 차원에서의 세대 교체론을 얘기할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의 어떤 세대 교체 이런 거를 좀 그 내부에서 이루는 예. 어떤 개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단 저희 패널들 분에 나온 댓글 창을 제가 잘못 지워버렸네요. 패널 분들에 대한 의견을 주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김성회 당대표가 꽤 있었습니다. 네. 김진땡님이 보내셨는데 혹시 친구분이시거나 가까운 분 중에 없나요? 김진 뭐가 있겠죠. 모르겠습니다. 김진땡님이신데 뭐 계속 김성회 당대표 5올 김성회가 당대표하면 되겠네. 국민의힘도 30대 가는데 뭐가 문제야? 뭐 이런 의견 주신 분들이 저를 좀 있고요. 비서실장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장성철 교수님 의견도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를 이제 국회로 저는 안 가요. 민주당 공천 받아서
이렇게 댓글이 있었는데 요거는 지금 이건 무슨 의미인지. 장성철을 죽이자, 제거하자는 제거하자는 논리인 것 같은데. 야. 음모가 아니 워낙 넥타이까지 빨간 거 메고 나오신 분한테 지금 냉정하게 매일 평론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그럴수록 국민의힘 자그마한 생각을 설정을 해봤습니다. 잘해주셔야죠. 해석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뭐 그런 댓글도 지금 있고요. 댓글 쭉 있는 걸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스티 땡님, 이준석보다 100배는 낫죠, 김성애님. 예. 김진 땡님, 당대표 김성애 계속 몇 번 주셨고요. 예. 그 다음에 진호님, 이준석이 30대 헌정사관 최초니 민주당은 최초 20대로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달콤한 인땡님, 새로운 얼굴 좋지요. 그런데 정치적 주견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다음에 CH땡님, 젊어도 꼰대가 있고 늙어도 안 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뭐 이런 의견 같은데요. 제가 그냥 운으로 눈에 띄는 두 명을 선정을 하면 CHL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라는 의미의 젊어도 꼰대가 있고 늙어도 안 꼰대가 있다. 이거 주시고 그리고 오늘 뭐 저희 한 번도 와유가를 못 받으셔서 김성애님을 계속 당대표로 추천하신 여러 번 올리셔서 댓글 숫자가 일단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김진땡님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이시면 영화표는 반띵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김성애님에 대한 기회 됐으니까 저희 와효과를 요즘 안 쓰셔서 김성애 소장님 와효과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시고 그래요? 예, 너무 부끄럽네요. 예. 그건 항복 표지입니다. 항복. 이건 손을 드는 건 항복이고, 예, 맞습니다. 예,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당대표라는 것은 제가 좀 희화해서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정당 정치가 중요하거든요. 민주당이 새로 나갈 시대 정신에 대해서 누가 밝힐 것인지, 그리고 만약 좀 당의 중진이 나오신다면 어떻게 혁신할 건지에 대한 그림을 들고 나오는 것, 그것이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대의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혁신적인 그림이 나오겠냐고 하지만 지난번 전당대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이 대의원들을 감동시키는 연설을 하셨던 최고위원이 예상을 뒤집고 대의원 투표에서 1등을 하면서 기염을 토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예상외로 대의원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현장에서 누가 잘하는가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예. 예상외로. 예. 일단 현장에서 결정날 수 있다. 기억이 안 나요. 김성애 당대표 얘기를 들으신 김성애 소장님께서 당대표에 대해서 아주 중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아나운서의 썰픽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픽입니다. 2부터 보시죠. 대통령실의 새 이름은 용산 대통령실의 이름이 이르면 오늘 확정됩니다. 대국민 공모로 접수된 3만여 건의 이름 중에 5개가 후보로 추려진 상태인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국민청사의 선호도가 36%로 가장 높았고요. 국민의 집 이태원로 22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5개 후보 외에도 다른 이름이 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이리 보시죠. 국회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오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시행령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 상임위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 의원의 입장은 좀 깁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게 위헌이다? 그러면 시행령이 모법을 침해해가지고 모법이 무력화됐는데 이거 안 맞잖아. 예, 맞습니다. 이 바로 잡아야지. 예. 그리고 바로 잡지 않고 말만 예의하고 그냥 계속 간다. 그 법이 복잡한 걸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란 게 있고 시행령에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시행규칙이란 게 있고 단계가 다 있잖아요. 그걸 법에다 다 담아라? 다 담으려면 다 담습니다. 그러면 그게 과연 법체계산구에 맞습니까, 그게? 국회의 행정 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국정 발목 꺾기, 정부 완박이라 반발하는 국민의힘. 또 한 번 큰 진통 예상됩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썰픽 잠깐 몇 가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아직은 확정이 공식적으로는 안 됐는데요. 지금은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지만
그냥 대통령실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냈습니다. 6월 7일에서 9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냈는데요. 대통령실 명칭 선호도를 냈는데 국민청사가 36%, 국민의 집, 이태원로 22번가, 바른누리 민음청사 뭐 이런 순이었는데요. 일단 저기에 그 용산 대통령실의 명칭 선호도로 하고 했는데 그냥 저 이름대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재까지의 관측이에요. 장선초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용산 대통령실로 사용하는 것이 확정됐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가요, 대통령 집무실이고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게 맞죠. 국민의 집이라든지 뭐 국민청사라고 하는 것은 좀 억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게 무난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 국민청사, 뭐 국민의 집 일단 와닿지가 않고 그리고 그 의미를 연결하려고 해도 좀 억지스러워요. 예. 아니,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이 집무하는 공간인데 거기를 뭐 국민의 집, 국민청사 이러면은 지나치게 이 국민을 자임하는 것 같아서 예. 듣기에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냥 건조하게 대통령실. 대통령실. 이게 저는 그냥 무난한 명칭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잘 됐어요.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이랬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이 합치니까 대통령실 실로 그냥. 예, 가장 적합한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비서실, 대통령실 안보실, 정책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용어가? 뭐 그렇겠네요. 네. 예. 삼실이 이거 말 줄이기도 조금 애매하고. 예. 그냥 보통 기자들이 줄을 그러면 쓰곤 대통령 하는데. 비서실,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 뭐 정책실 뭐 이렇게 예. 가겠죠. 근데 전체 통칭하는 명칭은 대통령실. 대통령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뭐 눈에 확 띄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다룰 때 눈에 확 띄는 이름은 없어서 마치 고장난 차, 침수단 차 5대 차를 가져두고 그나마 멀쩡한 차 한 대를 두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어쨌든 5대 중에서는 고르지 않다는 추정이 현재까지 많습니다. 아직 네. 확정 보도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청문회 없는 국세청장으로 잡았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국세청장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함께 4대 권력기관장인데 저렇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인사청문회가 없었어요. 4대 권력기관장 중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첫 사례가 됩니다.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기다릴 수 없다. 그냥 임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불가피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국회 패싱이라고 좀 반발하는 것 같은데. 글쎄 뭐 마냥 기다릴 수가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런 뭐 세정 업무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원구성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사후에 검증 절차, 청문회 같은 걸 할 사실 갖고 있으세요? 글쎄 그건 원구성 되고 나서 한번 보죠. 예, 4대 권력기관장의 첫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사실 그걸 할 인사청문회도 지금 원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못했잖아요. 국회 책임인지 아니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렸어야 하는지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원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에 귀척 사유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예. 그래도 국세청장처럼 중요한 기관의 장을 청문회도 열지 않고 임명하는 거는 전 대단히 부적절하고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명분은 21대 국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로 갔고 일정상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새정당국 수장 자리를 비워놓기가 어렵다 올해. 이게 두 번째인데 국세청이 2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큰 조직이고 시스템이 다 갖춰진 조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청장이 없다면 차장이나 지방국세청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커다란 그 업무상의 차질이 발생할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국회가 시간이 있었는데 안 했다. 이걸 그 명분으로 드는 건데 자칫 이런 식으로 물론 국회에도 귀책 사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패싱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국회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더 멀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고요. 예. 국세청장 후보자가 어떤 개인적인 이 자질이나 도덕성에 논란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세정당국 오죽하면 4대 권력기관장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국민의 예.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이분이 이제 세정 이 집행에 관한 이 소신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물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점 굉장히 아쉽습니다. 참고로 제가 4년 동안 국회에서 기재위원이었습니다. 국세청을 담당하는. 네, 담당했던. 예. 국세청장은 사실 국세청은 모든 가게 기업의 돈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또는 뭐 한 뭐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할 것 같다. 청문회를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야 뭐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염없이 가고 있잖아요. 법사위원장 문제 아직 처리 안 됐기 때문에 원구성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세정 공백이라는 거 말씀하셨듯이 국세청에 공무원들이 있어서 청장 없이도 충분히 갈 수 있다. 하지만 한 달 넘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를 새로 맡은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불가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임명이 안 된 2명의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원구성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렇다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어떠한 정당성까지는 아니지만 사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민께 설명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딱 티피컬한 경우죠.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아끼는 그룹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 먼저 좀 지적해 두고 싶고요.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국제경제학과가 지금 현재 경제학과로 경제학부입니다. 뭐 경제학부로 경제학과와 국제경제학과는 다릅니다.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달랐다고. 그때는 달랐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죠. 예. 그때는 달랐고 지금 합쳐졌습니다. 예. 제가 정리했으니까 네. 계속 이어가시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정당국 뭐 이게 급하다고 하는데 사정당국인 검찰청장 이분도 이제 총장이지만 하여튼 같은 급 아닙니까? 예. 검찰총장 지금 뽑았습니까? 안 뽑았거든요. 예, 거긴 법무부 장관 있다고 검찰총장 자리 비워두고 차장부터 시작해서 다 임명하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서 수사에 속도까지 내고 있는 상황인데 국세청장이 없다라고 안 돌아갈 상황이었느냐? 전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로도 나라가 잘 돌아가는 모습을 윤석열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만으로 봐도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뭐 국회에서 청문회 하거나 말거나 계속 똑같은 반복이에요. 법으로 문제 있나요? 없으면 뭐 괜찮은 거지. 음주운전? 자, 처벌 받았나요? 처벌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문제지? 이 계속 도는 이 기본적인 레퍼토리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된다. 이번 청장 임명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지금 이 4대 사정기관 중에 하나를 임명하는 절차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맞겠나. 지금으로 검찰총장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지금 뭐 거의 필요 없다시피 이미 다 꾸려진 조직에서 누굴 시킬지도 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소장님 진짜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비아냥된 거죠. 비아냥된 거. 그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비아냥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좀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문회는 하고 청문회 보고서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분이 과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능력과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다 알아봐야 될 텐데 그거 없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쨌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의 가장 큰 의무와 권리인 인사청문회를 좀 하지 않은 부분은 좀 잘못됐다. 그건 민주당의 규칙 사유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이러한 임명은 좀 이번으로 그쳤으면 좋겠다. 여당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사위를 마치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안 주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앓는 소리를 하는데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법사위를 민주당이 이렇게 들고 있은 다음에 못 줘 이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합의상 법사위가 체계 작구 심사 외엔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원칙을 정하자라는 주장에 국민의힘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정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두루누워서 파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는 여당인데 마치 민주당이 지금 현재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법사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국민의 요구를 국민의힘이 못 들은 척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두루누워 있는 환경을 너무
미화해서 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김성애 않아요. 소장님하고 제가 통로를 참 많이 해봤는데 우리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 정치인들이 했던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합의문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수십 차례 했었어요. 작년에 민주당이 분명히 국민의힘이 다음번 법사위원장 맡는다라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약속을 해준 부분이 그 있어요. 합의 안에 법사위가 체계작구 심사위원 하지 않는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본인들이 국회에서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법사위원장직을 맡고 있을 때 본인들이 체계작구 심사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했으면 되잖아요. 왜 본인들이 권한 있을 때는 그런 걸 안 하고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니까 폐지하거나 축소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정부 여당이 할 책임을 방기하신 다음에 왜 우리한테 시키냐고 하시는 건 선뜻 이해가 전혀 체계작구 되지 않는데요. 심사권을 변경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문제잖아요. 자, 그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수차례 논의하고 심지어는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구분하지 않은 주장부터 시작해서 또는 국회 사무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취재를 하자는 얘기까지 다 했는데 그거 다 뭉개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런 절실함이 있었으면 강행 처리하시면 되죠. 딴 법안들 다 강행 처리 많이 하셔놓고 이거 왜 안 해요? 강행 처리한 사안이 많지 않은데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논의에 응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와서 민주당이 뭘 안 했냐고 하시는 건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들으시면 그렇겠지만 언제부터 국민의힘이 아니, 찬성 안 사실은 맞지 해줘가지고 않습니다. 논의 안 이 됐다고 그러고 민주당 당대표 나가실 거니까 토론이 이렇게 되면 그런 재미가 줄 없어요. 알겠는데 이게 예. 서로 간에 내로남불인 게 국회에서 합의한 거 지켜야죠. 검수완박 때 합의서 쓰고 나서 돌아서 가지고 깨버렸잖아요. 저 비판 많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지난번에 그 전반기 원 구성할 때 어쨌든 법사위는 여당에게 준다가 아니고 아니 법사위는 야당에게 준다가 아니고 법사위는 국민의힘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합의서상으로 보면은 그 합의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법사위의 권한을 예. 체계작구 심사를 없애는 걸로 했다면 그것도 그대로 지켜야죠. 그래서 지금 더 이렇게 미루지 말고 빨리 국회에서 좀 논의 생산적으로 해야 돼요.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예. 정의당스러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로남불하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서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이 두 후보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임명강에 대해서는 상당 시간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는 알코올 농도 0.251. 뭐 참 이거 쉽지 않은 농도입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는 이번 오늘도 나온 게 뭐 그 정치 자금을 사용해서 주유비를 넣었는데 뛴 거리에 비해서 기름을 너무 많이 넣었더라. 연료통 혹시 새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좀 나왔습니다. 자꾸 이제 약간 논란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엔 뭐 하죠?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너야.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이 공식 활동을 안 한다고 해놓고도 이런 식으로 연예인 코스프레를 할 거면 차라리 영부인 자격으로 우리 사회 어렵고 그늘진 것, 또 대통령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공식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공식의 공식. 자, 최근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식 행보인지 아닌지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였었죠. 어제 봉하마을에 참배를 가면서 또 정치권, 언론계에 화제가 됐는데 공식적으로는 비공개 일정이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언론에서 취재를 해달라는 요청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했다는 거죠. 원래는 비공개 일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김 여사도 대선 당시에는요, 조용한 행보를 예고한 적이 있었어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언론의 취재 요청이 어쩔 수 없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이건 팩트 맞습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자, 윤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부인을 공식 담당하는 과거 청와대 제2부속실 같은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지금 공식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돕는 기관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따져보면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나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지원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비공식적인 루트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논란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또 어제 그 봉하마을인데요. 이 봉하마을에 보시면 지금 동그라미로 쳤던 저 일반인,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하냐는 논란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 여성이 누군데 같이 참배하고 있느냐, 저 여성의 정체는 뭐냐라고 논란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일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무속인이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저 여성이 무속인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알고 지내는 지인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김 여사의 비공개 일정을 동행한 사람이 알고 보니 일반인인 비공식적인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대통령실에서 공식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비공식의 공식이란 주제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자, 김 여사 행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인 지인 동행을 하고 논란이 되자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해명하는 모습 자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 이례적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비공식적인 루트를 이용하다 보니 논란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팬클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김 여사의 사진이 유출 아니면 선공개된다라는 거죠. 자, 보신 것처럼 이번 주말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그 대통령과 같이 영화관에 갔을 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대통령실에서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사진인데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에 공개가 된 그러니까 팬클럽에 단독 공개된 사진인 거죠. 자, 이뿐만이 아니었죠. 뭐 몇 번 여러 번 나왔지만 과거에 대통령 집무실에 방문했었을 때 이 사진들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그 인터넷 팬클럽에서 먼저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공식 언론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팬클럽에서 이런 사진들이 공개가 되면 그때서야 언론은 뒤늦게 이게 맞는 건지 출처가 어딘지 어떻게 나간 건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진들을 찍을 때 어쨌든 보통 아이돌을 쫓아다니는 카메라 들고 하는 팬들을 혼마라고 부르는데 언론에서도 사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아예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은 공식적으로는 접근이 안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자, 대통령실을 거치지 않고 팬카페에 공개되는 게 자연스러운 소통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 보안 문제, 대통령 부부의 경호 문제 이런 우려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참고로 그 영화관 얘기 나왔으니까요. 그 팬클럽의 강신업 회장이 올린 그 페이스북에 좀 보시면 저렇게 사진들을 올리면서 자, 시민들과 어울려 영화를 보고 있는 이 모습, 바로 이게 우리 국민 대통령, 우리 국민 영부인이다라고 저렇게 의미부여를 했는데 참고로 이날 야당에서는 하필이면 이날 북한에서 방사포를 쐈다고 하면서 그 어떻게 대통령이 한가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했었죠. 자, 반면에 여당에서는 이미 철저하게 대응을 했고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이다. 문제 없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냐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화 관련된 이 영화 관람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대표적으로 입장이 바뀌는 뭐 한 사례일 수가 있어요. 자, 야당에서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 급할 것도 없는 영화 나들이를 감행하는 모습에서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대통령에 절망을 한다. 이렇게 야당이 논평을 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논평 언제 나왔느냐. 지난 2020년 지금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안나푸르나 히말라야에서 조난당한 국민들이 있는 날에 영화 천문을 봤다라는 거죠. 그러자 바로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의 대변인이 이렇게 논평을 낸 겁니다. 자, 저 바른미래당 대변인 바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인 강신업 회장인 거죠. 팬클럽 회장. 자, 그렇기 때문에 단독 사진 공개 차원을 넘어서 팬클럽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강신업 회장이 개인적으로 욕설 논란에도 휩싸여 있는데 무슨 얘기냐? 자, 발단은 자신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관매직 척결 국민연대라는 단체를 만들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공개를 하면서 월 회비
못하긴 하지만 월회비 1만 원씩을 내달라,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얘기를 했더니 한 시사평론가가 자, 여사의 팬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러는 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 윤석열 정부의 지뢰가 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자, 그러자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그 시사평론가를 향해서 뭐 이름이 다 나왔네요. 유창선 평론가를 향해서 욕설을 했습니다. 저 네모가 욕설입니다. 뭐 듣보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상당히 원색적으로 비난들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언론에 기사화되고 논란이 되자 결국에는 자삭을 했습니다. 글쎄요, 근데 팬클럽 활동을 하는 게 개인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 일각에선 김여사 팬클럽 회장이 순수하게 팬클럽 활동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활동을 하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강 변호사 입장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그 정부 우호적인 인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자, 예를 들어 이제 진중권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팬클럽 욕설하는 이 회장 논란에 대해서 여사가 빨리, 김 여사가 사고 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저 단체에 강신업 회장의 권유로 가입을 한 저 심평 변호사, 또 유창선 평론가의 비판은 적절했고 나는 거절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맡았지만 타당한 비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강신업 변호사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좀 억울하다,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라는 입장인데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매간 매직 척결 국민연대라고 하는 걸 결성하는 단계예요. 윤석열 정부의 지뢰밭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저희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그 연대를 결성한다면 회비를 거는 게 문제인지, 또 뭐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조목조목 밝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김건희 여사 비공식 활동을 엿보는 통로로서 팬클럽의 존재감이 커지다 보니까 그것과 별개로 좀 봐달라라고 해도 별개로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를 뒤에 업고 외곽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준석 대표도 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정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영부인의 행보라는 것은 때로는 뭐 김정숙 여사 때도 그렇고 독립적인 행보를 통해 가지고 국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지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의 키워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비공식의 공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기 전에 약속한 대로 비공식적으로 계속 가든지 아니면 공약을 좀 번복하더라도 이참에 공식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도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대 뉴스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